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혼하면 관계 딱 끊고 원수되고 살아야 됩니까? 예, 오늘 뉴스 탑10 여기부터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될 것으로 보였던 조국 전 장관인데 그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2달에 걸친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2주 내에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원래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조 전 장관 대면 조사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미뤄진다. 윤석열 총장이 조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건지 아니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건지 이거 좀 고민하는 겁니까? 이번 주에 소환한다는 거는 이제 언론의 예측이었던 것 같고 이번 수사를 보면은 검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고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지난 23일 날, 그러니까 24일 새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11월 2일까지는 1차 구속 기간이 확보가 돼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12일까지는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것 같고, 원래 특수수사라는 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안으로 점점 조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해당자에 대해서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게 특수수사이기 때문에 지금 특수기사에 기존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입시비리, 펀드, 그다음에 웅동학원 대체로 그 선에서 같은 혐의라면 아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제기된 문제 WFM 차명거래가 뇌물이 될 수 있느냐 또는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WFM뿐만 아니라 코링크 P가 투자했던 웰스 CNT하고 또 가로등 스마트 가로등이 연결돼서 좀 더 확산될 수도 있는 조금 기미가 보이는데 그런 혐의까지 기존의 혐의가 아니라 새로운 혐의고 그 혐의가 뇌물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매우 심각하다면은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정대 국장. 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이 10월 30일이고 이렇게 다음 주 중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검찰에 따르면 11월 10일 그러니까 한 2주 뒤면은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것이 지난 이제 9월 24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4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연장하면 열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일이 되는 거죠. 또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20일에 걸쳐서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1월 12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적어도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것인가.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속을 하면은 구속 시한 만기 이전에 수사를 끝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그게 상당히 조국 전 장관도 만약에 정경심 교수처럼 와가지고 여러 가지 부인하고 그다음 또 집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늘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아니면은 부인할 건 부인하고 빨리빨리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11월 12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소환 일정을 늦추는 이유 부인에 이어
동생도 구속 위기에 놓인 게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조 전 장관 동생의 두 번째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 건강 상태 어떠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위로 넘어졌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형님이랑 계속 말씀 나누시고 계세요? 영장심사 다시 열리면 혹시 신문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또 신문 포기서 제출하실 계획이신가요? 저 취재진의 마지막 질문 있었잖아요. 네. 첫 번째 영장심사 때 조 전 장관 동생이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어떨 거냐고 물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출석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내일. 뭐 출석하겠죠? 왜냐면 검찰이 지난번 영장 기각한 이후에 또 추가로 혐의를 몇 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영장 기각시킨 여러 사유 중에서 건강 상태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검찰의 반발이 좀 있었고 언론과 여론도 좀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말씀드렸듯이 뭘 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 알았냐? 이런 얘기도 저도 드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판사한테. 그러나 아마 영장실질심사 가서 뭐 자백할 거 자백하고 새로 추가한 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지 부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부인한다고 하면 뭐 더욱더 출석해서 그 얘기할 거고 아마 내가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목에도 보호대 할 만큼 몸이 안 좋다. 뭐 좀 이 얘기를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또 하나 짚어보고 싶었던 게 그 영장 기각됐던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고 이번엔 다른 사람이 이 영장 발부를 좀 보는 거잖아요. 영장을 우리가 보시면 1심 불복하면 2심 가잖아요. 법원이 다르니까 당연히 판사도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판사한테 계속 재판을 받는다는 건 무의미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심, 2심, 3심 법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거나 불복 방법은 없어요. 검찰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불복 방법은 재청구입니다. 재청구했을 때 똑같은 판사한테 간다? 그럼 사실 하나만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영장 판사를 배당을 할 때 검찰이 재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번 처음에 기각됐던 그 판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판사들 중에서 전자로 돌립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했던 명재권 판사는 이번에 당연히 빠지게 되는 거고 다른 판사가 이번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 화면 같이 보실까요? 그런데 첫 번째 때와는 달리 하정대 국장 강제 집행 면탈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전에는 이제 혐의가 4개였는데 그게 6개로 늘었죠. 그 중에 2개가 늘은 게 뭐냐면 강제집행 면탈하고 이제 범인 도피 부분인데요. 강제집행 면탈은 어떤 거냐면은 조국 일가가 지금 이제 소송 사기를 통해서 웅동학원에 100억대 이상의 어떤 채무를 지도록 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에 해당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채권을 어쨌든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전 부인한테 넘겨가지고 이제 한 건데 또 한편으로 어떤 거를 했느냐? 자기 자신이 원래 그동안에 빚진 거, 이거를 원래 갚아야 되는데, 그게 뭘 하면서 했느냐? 웅동학원에 학교를 신축하면서 은행에서 동남은행에서 돈을 빌린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돈을 빌린 게 있어서 그게 35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버지가 또 빌린 돈이 또 거기에 있고, 그러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재산이 없다. 채권은 모두 전 부인한테 자기가 받을 돈은 넘겨놓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받을 건 없으니까 아무런 재산이 없다 하면은 자기는 전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해서 안 갚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강제 집행 면탈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검찰에서 추가로 그걸 했던 거고요. 범인 도피는 그 웅동학원의 중학교에서 이제 2억 1천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알선해준 사람들 300만 원 주고 그렇죠.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가 있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좀 두 번째 영장에는 여러 가지 추가된 혐의들도 있어서요. 이 조국 전 장관은 동생의 위장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달에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왜 이혼한 전 재수하고 동거래를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 동생 사업이 잘 안 풀리고 해서 생활비도 재수 씨가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이혼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
제 동생이 뭐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 생일이면 같이 생일 파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관계 딱 끊고 원수되고 살아야 됩니까? 동생에 대해서 저렇게 일단 해명을 했었었는데, 강선호 부대변인. 네. 내일 밤쯤이면은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날 텐데, 만약에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이 되면 또 조국 전 장관 소환할 때 이 웅동학원 이사니까 이 부분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조국 장관의 동생이 받고 있는 혐의는 동생만의 혐의인데 그중에 몇 가지는 조국 전 장관이랑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검찰은 그 당시 이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당시에 조 전 장관이 이사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그 본인이 해야 될 임무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어떤 그런 채권을 그냥 주기 위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혐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해서 또 나머지 혐의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채용 비리 당시에 뭐 문제를 출제하고 그런 데 있어서 혹시 조국 장관이 뭔가 관여한 게 있는지, 그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동생 혐의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된다면, 그래서 조국 장관이 거기에 관여된 어떤 팩트를 찾아낸다면 아마도 조국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때 그 부분도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부인은 영어 문제 출제하고 조 전 장관이 사회 문제 출제해서 그 채용 시험 문제 관련한 것도 들여다본다. 네. 그 얘기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편요. 정경심 교수를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입시 부정과 증거인멸 혐의에 관한 수사는 잠정 마무리하고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이 펀드 의혹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여기 있는 말 그대로인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을 검토한다. 네. 저건 뭐 원래 10일 해서 이제 20일까지 되는 건데, 대부분의 큰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이 뭐 20일 꽉 채우는 거는 사실은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게 뭐 대단히 뭐 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럼 검찰이 20일 구속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피의자에게 불리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재판하기 전에 미결 구금일수는 나중에 형이 확정됐을 때 다 산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10일 만에 기소하건 뭐 20일 만에 기소하건 결과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크게 불리한 건 없다. 물론 수사를 좀 장기간 받는다면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모펀드 이 부분이 정경심 교수 개인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국 전 장관과의 공범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아까 지난 주말부터 좀 언론에 보도했던 뇌물 문제, 이런 부분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라도 아마 정경심 교수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향후에 더 한 스텝 더 나가기 좀 용이하다고 본 거겠죠. 당연히 뭐 20일 꽉 채워서 수사를 하는 거죠. 구속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이도님,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지금 부인의 차명 펀드 투자에 관련해서 돈을 송금할 때 5천만 원을 줄 때 이걸 알았냐 몰랐냐가 지금 이 뇌물죄 여부의 핵심일 텐데, 오늘 한 언론에 새롭게 드러난 얘기는 5천만 원을 보낸 곳이 청와대 인근까지는 알려졌는데 그게 바로 청와대 101 경비단, 민간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서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 보도는 이제 5천만 원을 그 정경심 교수에게 그 송금했다는 보도가 먼저 나왔는데, 그럼 뭐 그 혹시라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지고 그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해명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ATM 머신에서 돈이 간 걸로 이제 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국 교수가 직접 보낸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확인되고 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째, 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면서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컴퓨터든 그 휴대폰이든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 ATM 머신을 이용했냐. 물론 청와대 경내에서 인터넷 뱅킹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은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ATM 머신으로 그날 급히 꼭 보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특히 ATM 머신은 하루 한도가 3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도를 늘려서까지 꼭 그날 보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이 보낸 날이 이제 2018년 1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체로 한 1월 23일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은 그 날에 바로 정경심 교수가 그 WFM, 2차 전지업체 WFM에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그렇죠. 날이 됩니다.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당시 시세보다 한 그 2억 4천만 원 정도 싸게 샀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특혜를 준 거고 정경심 교수한테 특혜지만 남편인 조국 장관에게는 뇌물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WFM 관계자들이 왜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진술을 한다면 그 조 전 장관한테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또 이 시점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시점에 같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규근 그 행정관이 역시 그 큐브스라는 업체로부터 주식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가 지금 나중에 그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민정수석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오니까. 주식에 대한 뭔가 조금 뭐가 이상한 게 있다 싶은 것도 있지만 그 큐브스라는 업체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문제의 WFM이 그 큐브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또 거기서 얽히고 설킨 것이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만 나중에 그 코링크 피해 회계 자료를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그게 정확히 1월 23일입니다. 조 전 장관 말고도 다른 두 사람이 그 코링크 계좌로 5천만 원씩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연히 5천만 원이 3번 들어왔을까? 어떤 구조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계에서는 이제 뭐 차명 투자라든지 이런 걸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혹들이 있다. 이런 게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화면 보면 이거는 가정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추가 차명 주식이 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2차 전지에 하정대 국장 예. 이모 씨, 박모 씨로 또 비슷한 금액이 투자가 됐단 말이죠. 이름이 안 밝혀진. 그러니까 저게 이제 2018년 1월 말 얘긴데 1월 30일 날에는 바로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그때 정경심 교수한테 아내한테 이제 5천만 원 좀 넘는 돈을 이제 보낸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월 31일에 바로 이 씨 또는 박 씨 명의로 5천만 원씩이 또 추가로 WFM 주식을 사는데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바로 1월 30일 날을 그러니까 1월 30일 날 정경심 교수가 6억치를 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에는 똑같은 이름이 정경까지는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이름이에요. 끝을 잇자면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얼마치를 사느냐? 무려 10만 주 12만 5억어치를 또 추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사고 난 다음에 2월 9일 약 한 열흘이 지난 다음에는 이 주식이 7,500원까지 오르는 거예요. 예. 정경수의 7,000원, 당시에는 7,000원 정도 됐던 게 5,000원에 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 2월 초에는 여기에 WFM에서 이걸 사자마자 여러 가지 두 가지 호재성 공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2차 전지에 18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20억 투자 유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주식이 가격이 팍 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1월 말 1월 30일과 1월 31일 사이에 줄기차게 20억 이상이 투자된 건데 그 중에 일부는 상당수가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작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조국 전 장관도 개입이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정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불투명한, 물론 뭐 차명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이것도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차명 투자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뭐 불투명한 돈의 흐름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차명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러니 이제 그 부분의 자금의 흐름들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나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하려는 건 아니겠어요? 뭐 이제 글쎄요, 정경심 교수가 그 구속되기 전에는 저 언론 보도를 보면 계좌 추적 영장이 다 기각이 됐다가 보도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사라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도 저라면 시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검찰이 시도했을 수도 있고 시도해서 발부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각됐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아마도 정경심 교수랑 조국 전 장관의 금융계좌 그다음에 휴대전화 내역은 검찰이 지금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시도는 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김 변호사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 전 장관이 장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나 이런 의혹 정황 증거 이렇게
받는 거 너무 싫으니까 이런 추측보도 싫으니까 내가 계좌 다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니 뭐 자기 마음이죠 뭐. 그렇지 않을까? 뭐냐면 모든 압수수색이라는 거는요. 예. 기본적으로 이미 제출이 안 되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뭐 조국 전 장관이 야 지금 내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난 억울하다. 그러니까 니들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내 거 다 봐. 그리고 나 무혐의를 좀 털어줘. 난 억울해라고 하면 본인이 뭐 계좌 다 갖다 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휴대전화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알아서 제출한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미 제출을 안 했을 가능성이 뭐 높아 보이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청구를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조 전 장관 수사와 정경심 교수의 구속 때문에 이제 저희가 법무부와 검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대신 언론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이 법무부에 지금 조 전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런 일련의 흐름들, 그러니까 검사와 기자 접촉 금지하고 앞으로 내사를 포함한 수사 사항을 원칙적으로 공개 금지한다. 라는 일련의 흐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 언론의 자유도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취임 당시에, 그다음에 장관으로 일할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수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이렇게 통제한다고 할까?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포토라인 문제, 이런 거는 뭐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것 중에는 그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것 중에는 그 기소 후에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오늘 나온 오보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안은 좀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저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조치인데 법무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가는지 굉장히 그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약간 좀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그 규정한 그 자유고, 이건 2장 21조에 기록되어 있고, 법무부, 행정부에 대한 거는 그 4장, 3장 그 국회, 그 다음에 4장 대통령 정부에 규정되어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보다 더 큰 가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헌법적 자유를 법무부의 조치로서 어떻게 규정한다.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정대 국장. 예. 뭐, 조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지금 뭐 여권에서는 계속 인권을 얘기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법무부가 알아서 지금 여권에 코드 맞추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예. 사실 왜냐면 법무부에 지금 현재 지금 검찰 개혁 추진단은 조국 전 장관이 구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국민의 알 권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저질렀던 피의자의 어떤 인권 이 두 가지의 형량을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 알 권리는 아까 우리 이도훈 논설위원이 얘기했듯이 헌법에 보장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공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고위공직자,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무슨 뭐 비리나 무리만 저질러도 언론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항을 기소 전에는 전혀 보도할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적어도 법무부가 이런 훈령을 만들려면은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그동안에 대법원에서도 이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언론이 비판하고 감시할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가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하기 전까지는 전혀 보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깜깜이 수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조국 전 민정수석의 수사, 비리 수사를 통해서 시작을 했을지라도 앞으로 다른 여러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은 다 몰라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훈령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법무부 훈령, 오늘 오후에 발표된 논란이 있는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지금 이슈에서 가장 뜨거운
유심 이사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